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이혼 가정이 많다고들 하죠. 저 역시도 아빠와 저 이렇게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도망갔는데 아직도 그때 얼마나 아빠가 슬퍼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으로 지금껏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세요. 사실 당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여유롭지 않던 경제적 상황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바로 대학을 갈 수도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성적이 괜찮은 편에 속했기에 선생님도 이런 제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 등록금을 마련했죠. 아빠는 본인이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공부에 전념하라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미 천리 들었던 저는 그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딸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다. 이번에 대학 진학은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아빠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학교 들어가서 더 공부해도 돼. 네,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야. 물론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빠한테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내 고집으로 아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아빠는 제 말에 약간 슬프게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큰 지금은 그때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 4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죠. 어느 정도 제가 계획한 돈이 모였을 무렵부터는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곳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법학과입니다.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쯤부터 공부를 마칠 무렵까지도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대학 생활이었어요. 아무래도 법학과의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죠. 제가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 나가야 했어요. 이런 중에 대학 새내기라면 참여해야 할 행사들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5, 6살은 많은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친해지게 된 친구는 있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오게 된 친구였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여러 가지로 서로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가 너무 열심히만 살아오고 자신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한 것 같다며 소개팅 하나를 주선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였으니까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이 한테 들었어요. 그쪽도 대학 좀 늦게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런데 법학과라니.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유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딱 맞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쪽은 공대 쪽이라 하셨죠? 아무래도. 앞으로 먹고 살기 편하려면 전문직이 좋다 생각해서요.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군대 먼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에 전념하고 바로 취직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선영 신, 어떤 미래 그리고 계세요? 저는 우선 학교 졸업 후에는 빠르게 사법고시를 치려고 얼른 합격해서 아버지 좀 편하게 사시게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아무래도 저도 늦게 학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랑 지내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 하나 잘 살자 생각하기도 바빴는데 저희 앞으로도 종종 봐요. 예비 남편 역시도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자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마음도 잘 맞고 저랑 생각도 비슷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의 문턱에서 미끄러지는지 몸소 직접 경험하게 됐거든요. 예비 남편의 엄마, 즉 시모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남자친구였던 예비 남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자 싶어 선택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집에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비 시무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너 뭔데 우리의 집에서 나오는 거냐? 순진한 우리의 꼬셔서 뭘 어쩌려고? 너 어디 사는 누구 자식이야? 그러는 당신은 이 집주인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저는 여기 집주인이랑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랑 동거를 하고 있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내 이 녀석을 그냥 당신도 몸 그렇게 쉽게 놀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남자가 같이 살자고 했다고 이렇게 대뜸 살림살이 차리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저를 남편 뒤통수에 빨대나 꽂고 쪽쪽 빨아먹고 다니는 그런 꽃뱀 취급을 하시더군요. 면회 너무하다 싶다가도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들은 다 이런 걸까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입만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갔던 예비 남편이 돌아왔죠. 이미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걸 분위기로 눈치챈다 싶었어요. 원래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여긴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 했잖아. 너는 지금 여자랑 살림 차려놓고 그런 말이 엄마 앞에서 나와 당장이 여자 쫓아내지 못해 이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장가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 설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지? 여기 이 사람이랑 나 진지하게 사귀는 중이야. 이 사람은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 춥고 환경도 안 좋은 곳이 원해서 지내길. 차라리 같이 살면서 돈이라도 아끼자 싶어 내가 부른 거라고. 시험 얘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니? 그리고 너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 엄마한테 언질이라도 했어야지. 올해 겨울 춥다는데 그런 집에서 그냥 보내겠다는 사람을 내가 이번 겨울 동안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지내라고 부른 거야? 이 사람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예비 시모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역시나 자기 집에는 아무 말도 없이 겨울만이라도 같이 지내자며 저를 설득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열려 하는데 예비 남편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제 변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 일이니 뭐 알아서 잘했겠지. 그럼 얘가 예비 새아가가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알아보자. 나이는 어떻게 돼? 그래, 어떻게 우리 애랑 만나게 된 거고? 아이 하나씩만 물어봐. 좀, 엄마가 이러니까 애가 잔뜩 긴장했어. 아, 얘 나보다 1살 연하야. 이름은 선영이고 지금 나랑 같은 대학교 다니는 중이야. 아, 그리고 왜 예전에 학교에서 제법 친해진 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났어. 너는 친구가 주선해준다고 그걸도 넋 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녀. 아무튼 너는 얘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는 만난 거야. 이 사람이랑 나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사이야. 학교에서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사귀게 된 사이야. 아, 물론 그땐 학생이니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잡고 싶어지면 안 되겠죠. 아쉬워서 여자를 잡는 것은 그만하고 결혼을 생각한다면 역시 가족을 좀 알아야겠죠. 너희 집은 무엇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말하는 예비 시모에게 놀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내 집에 아버지가 있다. 나의 어머니와는 어렸을 때 이혼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를 키우셨어. 엄마는 어릴 적에 이혼하고 나서 어렸을 때 이사를 가서 엄마는 없어. 그 집이나 저 사람한테 가려는 건 아무래도 바람난 사람인데 도망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싶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이 어떤지 단박에 눈치를 채 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하나로 말이죠.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꼭 다물고 말았어요. 사실이기도 했고 그거에 대고 구차하게 변명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싫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예비 시모라 사람은 표정이 싹 변하면서 제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 예비 남편 등짝을 손으로 퍽퍽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들으란 듯이 말이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이러를 만나? 세상에 엄마 없이 자라 애가 뭘 제대로 자랐겠지. 그딴 고시원 이런 곳에서나 살았겠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줄은 그만 좀 해. 애가 듣잖아. 그리고 부모 하나 없는 게 그렇게 큰 일이야? 그게 무슨 사람 흠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어? 그러면 멀쩡히 부모님 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될 것을 왜 이런 하자 있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벌컥 약속을 해. 부모가 둘이 다 살아있어도 제대로 된 애 하나 키우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 부모 하나 밑에서 애가 잘 자랐으면 얼마나 잘 자랐겠지. 우리 애랑 헤어져라. 이 집에서 나가라. 어디 사람 인생 하나 망치려고. 예비 심오한 사람의 말에 저는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더 참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다시 을련 순간 예비 심한 사람의 태도가 변했어요. 아이 참, 얘 법학과 다니는 애라고. 지금 사법고시 준비한다는데. 환경도 구린 그런 데서 지내면서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사법고시 법학과. 그럼 얘가 그 변호사나 판사, 뭐 검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니? 지금 그래? 예법 공부하는 애라 그런지 엄청 똑똑하고 집살림도 잘하는 싹싹한 애야.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는 엄마한테 뭐 여자? 사귄다 말도 안 해놓고 이 엄마가 어떻게 모든 걸 알아.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방금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한테 섭섭한 말을 했지. 예비 시모라 사람은 남편이 변호사 사법고시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방금 하곤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사근사근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다시 나가려고 몸을 돌려 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이 집구석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었음 말이죠.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빠까지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을 만든 말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자기야, 왜 그래? 왜 짐은 챙기고 그래?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되니까 한 말일 거야. 응, 그거 내려놓고 우리 얘기부터 하자. 예비 남편은 제 행동에 놀라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예비 시모라 사람 역시도 이제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예비 남편에게 부모 없는 년이랑 어떻게 살 수 있냐며 말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어머, 그래.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내 생각을 막고 얘기한 것 같구나. 아무래도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시선이 그렇니? 일단 방금 내가 한 이야기는 일 있고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얘기할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말 하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그래.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지금 돈거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우리 어차피 가족들 사이 아니겠니? 얘랑 오래 사였다면 그러면 뭘 따로 살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 그냥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면서 시험 준비하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뀐 예비 시호의 행동에 저는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래도록 만난 예비 남편과의 사이를 이런 사소한 일로 버리자니 이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에다. 대뜸 제 집 욕까지. 게다가 그 싹싹 비면서 제 옷자락을 부여잡는 예비 남편의 태도에 약간 부담스럽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애초에 시험에 합격한 뒤 양가에 저희 사이를 알리려 했어요.
이렇게 대뜸 우리 사이를 고민하고 싶진 않았죠. 아무튼 그런 소동도 잠시. 제 시험 날짜는 제 복잡한 마음과는 달리 불쑥 코앞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시험 전날 너무 군대는 마음으로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죠. 저는 예비 남편에게 말을 하고 밖에서 잠시 아빠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 내일이 시험이지. 지금이라면 잘까 싶어서 망설이다가 내가 시험 전날이면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잔다는 걸 알아서 전화해본다. 어렸을 땐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니 이젠 컸으니 안 그러려나. 아빠는 나 이제 어른이야. 그런데 이번엔 정말 나이스라고 말했어요. 타이밍이었다. 아빠 말대로 조금 두근대서 잠 못 자고 있었거든. 그깟 시험 그냥 대충 평소 실력대로 치고 와. 그리고 이번에 합격 못하면 어떠냐?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다. 아빠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지? 내 딸이라면 잘할 거라는다. 파이팅.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나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아빠의 응원에 괜히 없던 힘도 솟아날 듯해서 시험에는 꼭 합격할 것만 같더군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생각하며 긴장하지 않고 시험지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을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이렇게 상쾌한 기분이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확신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사라, 단어는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끗 차이로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게 됐고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집 밖을 서성이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고 그러나 결국에는 현실에 부딪혀야 하는 법. 저는 예비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당당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말했듯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 번으로 인생이 종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오늘 발표 나오는 날이라며 어떻게 됐어? 합격했다. 그게 이번에는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음 기회 잡아보려고. 그래도 이번만 기회가 아니잖아. 우리 아빠도 시험 전에 나보고 떨어져도 너무 속상하지 말라 말하셨고, 뭐, 떨어져야 넌 뉴스도 안 보고 사냐. 사법고시 이제 폐지된다는데, 그럼 뭐, 로스쿨인가? 하는데, 들어가서 다시 공부라도 하겠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로스쿨 아직 시행되려면 2년은 더 남았어. 그동안 시험 잘 쳐서 합격하면 되는 일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자기는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속상할 거란 생각은 안 해. 예비 남편은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결과를 듣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자기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인성을 똑같이 보여줬죠. 아, 내가 이런 애를 봉이라 생각하고 잡고 있었으니 내가 주변에 곧 변호사가 될 사람이랑 사귄다고 얼마나 말하고 다닌 줄은 알아? 그런 애들 앞에서 시험 떨어졌다고 말하면 걔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그리고 내가 언제 시험에 100% 합격한다는 뭐 그런 말 너한테 한 적이라도 있니?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는 5년도 하는 사람이 태반이 그런 시험을 아깝게 떨어진 걸 그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알면서 살아야 해. 내가 똑바로 된 부모가 있어? 아니면 재력이 넘쳐서 뒷바라지 해줄 그런 부모가 있어? 우리 엄마 말이다. 맞았지. 부모 하나 없이 자라녀. 그래 뭘 잘하냐고? 뭐라고? 너 지금까지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제 보니까 내가 변호사 되면 아예 나한테 빌붙어서 살겠다 그런 신 보였구나. 어이가 없네. 됐고, 우리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네. 짐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고, 그래? 어차피 동거하자는 거 내가 먼저,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같이 살자 부탁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 말만 돈, 거였지. 거의 룸메이트나 마찬가지였잖아. 나도 너 같은 애랑 결혼까지 생각한 내 자신이 한심하다. 한심해.
같이 동거하던 곳은 예비 남편이 구한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고 지내던 건 아니었어요. 고시원에서 살 때 월세보다 조금은 저렴한 부분은 있었지만 월세의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반씩 부담했고, 그런데 제가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단 이유로 이제는 파혼에다 집에서 나가라 밖까지 하더라고.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는 것은 물론 화도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 안타까웠던 건 당시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밖을 나선 저에게 따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단 거예요. 단 하나,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을 빼곤 말이죠. 그간 시험 보느라 나갔던 생활비의 월세, 대학 등록금 등들까지 남아있던 돈이 없었으니 더 이상은 집을 나가 독립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로 저는 터덜터덜 제 짐을 가지고 아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묵묵히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죠. 제겐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시간의 평화가 지나고 쫓겨난 다음날 예비 심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한 통 더 받기 싫었지만 지금 제가 피하면 저와 아빠를 더 못난 사람처럼 생각할까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아빠는 아침 일찍부터 누구냐며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죠? 너 역시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별가지도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애가 집에서 오냐오냐 잘 자한 애 같으니까 한 겹 벗겨 먹겠다는 신보로 내가 같이 살자 그런 거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 그 사람이 이랑 어제부로 정리 다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쾌합니다. 불쾌하면 내가 더해 어미 없는 년이 변호사 하겠다면서 설칠 때부터 어쩐지 마음에 안 들더니 너야말로 2번 다시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제 아들이랑 통화도 다 마쳤다. 내 아들이지만 참 사람 보는 눈도 없다니까. 내가 누누. 부모가 모자란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라. 그릴 일렀건만. 예비 신모였던 사람의 기가 차 고 어이없는 말에 헛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참나, 제가 할 소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들 다 잘 살아 계시면서 그런 인성의 아들님 두셔서 참 좋겠습니다. 저야말로 그대, 가드님,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는 거 정말 무례한 행동인가요? 모르시는군요. 지금부터 당신이랑 나랑 아예 남남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라고?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야.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를 쳐? 너 집에서 그런 식으로 어른 대하라고 배워먹었어?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은 것들은 제가 대들자. 예비 시모는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모와 약간의 실랑이 있었죠. 그러자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가서 예비 시모에게 일침을 날려주었습니다. 이봐, 자기 자식만 금조인지 나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야. 그리고 뭐? 어미가 없이 자란 년? 내가 볼 땐 너야말로 어미 없이 자란 티가 확 나는구만. 당신이 걔 아버지란 사람이야. 그럼 애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어디 사기칠 게 없어서 변호사 된다면서 금쪽 같은 내 자식 홀려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을 생각을 해? 당신 아들한테 못 들었던 모양이지. 그 혼인신고고서에 도장 찍자는 소린 걔가 먼저 우리 애한테 하고 다녔어.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대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든가. 소중한 내 자식, 당신 같은 시험이 있는 집에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니까 깜짝 놀랬어요. 평소에는 정말 부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온순하게 이렇게까지 소리를 높인 건 처음 봤으니까요. 아무튼 절 감싸주는 아빠의 모습에 다시 한번 꼭 성공에 편하게 해드리자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는 예비 남편과의 파혼 이후 뭘 할까 참 고민이 많았죠. 당장에 다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자기엔 예비 남편이 했던 말처럼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이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도 막막했고,
이번엔 아깝게 떨어졌을지 언정 다음엔 합격할 거란 자신도 솔직하게 없었고요. 게다가 법이 바뀌어 새로 생길 로스쿨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이미 했던 공부를 들어가서 또 다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돈도 이전처럼 들 것이 분명했으며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제 예전 취미였던 그림을 살려보자는 거였어요. 개울 당시에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 손을 놨어야 했던 제 취미 중 하나였거든요. 지금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걸 내 사업 무기로 삼자 싶었죠. 저는 제 생각을 아빠에게도 전했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그냥 변호사는 접고 예전에 그만뒀던 그림이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요즘 상품 같은 거 만들려면 사람들 이목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업 한번 해보려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다 내려놓는 건데 후하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응, 어쩔 수 없지. 나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어차피 내 훈련부터 로스쿨인가 뭔가 생기면서 변호사 될 수 있는 방법도 바뀌고 게다가 다음 시험까지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어차피 이 아빠가 지금까지는 너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혼한 내 엄마가 미대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재능이라도 너한테 물려줬나 보네. 아무튼 이 아빠도 한손 거드. 마,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고 그래? 아무튼 나 이제 열심히 그림 공부할게. 그리고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정말 아빠도 많이 받을 거야. 제 그림 관련한 재능은 이혼했던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으니 사업을 해도 잘할 거라면서 흔쾌히 지원을 해주겠다 말해주시더군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해야겠다 결심했죠. 그렇게 약 1년간 저는 필사적으로 몰두해 그림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해볼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선택하게 된 제 직업은 프리랜서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제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SNS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큰 대기업의 외주를 맡게 됐죠. 그리고 전 이것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기업 사이에서 알아주는 상품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제때 입금해주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린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하나 있는 아빠였어요. 본인도 겨우 생활하면서 지냈는데도 저 하나 책임지겠다. 밤에는 대리 운전까지 하셨죠. 그런 아빠를 보며 저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유명세에 일감이 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건수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혼자서는 버겁겠다 생각해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마음 맞는 친한 언니와 진지한 이야기 끝에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언니는 영업으로, 저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장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단칸방 같은 작은 공간에서 저와 언니 둘이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둘 다 빡빡한 생활이었는데 누굴 당장 고용해서 일감을 서로 나누자 싶은 정도는 아니었죠. 언니는 영업에 발로 뛰면서도 제 어시스트를 자처해서 들어오는 일을 조금 분담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예비 남편과 파혼한 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매년 1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직원은 저와 언니 둘에서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일하게 됐고 회사는 어엿한 한층을 가득 써도 복닥복닥한 그런 대식구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하루는 영업 쪽 막내 직원이 제게 이상한 메일이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전날 해달라 하곤 열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메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7년 전에 저와 파혼하고 헤어졌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랬어요. 그간 고생 많이 했다면서 난 자기가 당연히 변호사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니 깜짝 놀랐어. 아이 소식은 내가 막 자기 뒤를 알아보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우연히 우리 회사 상품 디자인 외주를 맡은 곳의 사장 이름이 너랑 똑같아서 영업 나오신 분한테 내가 슬쩍 물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맞는 것 같더라고. 직원이 메일을 전달해주면서 저한테 저번에 다녀온 미팅에서 이상하게 저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남자였던 모양입니다. 이 다음 내용이 참 가관이었던. 내가 사족을 너무 많이 붙였나. 아무튼 이렇게 글로 당신한테 내용 전달하려 참 힘드네. 당신 직원이라는 사람이 사장님은 바쁘니까 메일로 업무 내용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더라도 당신 직원 교육 정말 잘 시켰더라. 하하, 그보다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인데 예정을 봐서라도 이번 디자인 비용은 무료로 해주면 안 될까? 요즘 내가 돈 융통하기 워낙 힘들어서 이번에 새로 계약한 회사였고 그게 전 예비 남편이란 놈이 운영하는 곳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메일을 끝까지 다 읽고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두통이 머리에서 가시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미 작업이 들어갔던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대뜸 디자인 비용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니 사람이 이렇게 예의를 모르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전 그 메일에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탁에는 대응도 안 하는 게 맞다 싶었으니까요. 그러자 이놈은 정말 체면도 어디 팔아먹은 놈인지 아주 아침 일찍부터 제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마침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했던 날이라 망정이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싶을까?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야, 엄청 일찍 출근하네. 어제 들었어. 내가 보낸 메일 당신이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답장을 안 해? 이번에 우리 회사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디자인 비용 무료로 좀 해줄 수 없을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회사는 좀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자기고 당신이고 난리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요구나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얼굴 보고 지냈던 시간이 벌써 8년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정말 이렇게 섭섭하게 굴 거야? 당신도 사업해본 사람이면 알 거 아니야? 회사 하나 돌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번에 그래도 디자인 하나라도 잘 뽑아서 회사 좀 키워볼까 싶어서 돈 많이 들어도 여기로. 외주 막힌 건데 이렇게 인연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 인연이나. 내가 지금 좋은 말 할 때 당장 여기서 나가. 잘했다. 당신이랑 나 이제는 사장 대 사장으로 비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이야. 그런데 뭐 예정을 봐서 무료로 해, 자기야.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캐캐묵은 옛 이야기 들고 와서 행야, 행패는 야. 너는 돈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 이거 하나 공짜로 못 해주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랬던 거고.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될 줄 누가 알았? 아님, 당신 말처럼이 기회 다시 나랑 시작할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안 나가면 내가 경찰 부를 수도 있어. 어디, 법적으로 해결봐. 전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싸랑이를 벌였죠. 이러다가 직원들이 출근하면 어떤 꼴을 보여줄지 모르겠어. 사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얼른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회사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서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는데 나가라 말해도 나가질 않아요. 정말 당신 일이야. 이런 일에 무슨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 그 전화 내려놓지 못해. 직원은 우리 신랑이 소리를 다 들었는지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희 근처에 도착해선 전 예비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랐죠. 오빠가 왜 여기에? 내가 이런 식으로 직장 찾아오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우리 사장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당신 깜짝 놀랐죠. 직원과 아는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직원이 전 예비 남편과 가까운 사이인 듯이 말을 하자 전 예비 남편은 애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하고 쏜살같이 가버리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 1분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청객을 쫓아냈고 들어가서 한숨 돌리는데 직원이 제게 전 예비 남편과 무슨 사이냐고 묻더군요. 전 예비 남편이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 놈이 제 회사 직원과 교제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사람 하나 구제한다 생각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 전 예비 남편의 심오한 사람이 했던 소리 전부 직원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죠. 어쨌든 제 직원이기도 하고 오래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에 그런 쓰레기 같은 자식한텐 아깝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지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항상 같이 있으면 회사 힘들다는 얘기, 돈 빌릴 구석 어디 없을까 하는 고민만 털어놓고 그러면 지금 저희 디자인 받아놓고 그거 공짜로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 예전부터 그 집 사람들은 사람을 직업, 돈으로 판단했거나 사업하는데 내가 자기랑 예전에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했던 사이라는 걸 핑계로 디자인 비용은 물론이고 돈도 빌려달라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다시 만나자고 했어. 나에게 다시 만나요? 그럼 저희 부모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은 뭐였을까요? 저나 부모님 앞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겠다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빌려줄 돈도 없단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말로만 했던 건가요? 내가 정말 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은혜 씨가 나랑 오래 일하기도 했고 사장 직원 사이가 아닌 친한 언니라서 말해주는 거야. 은혜 씨 집안 돈도 많고 사업가 집안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놈은 은혜 씨를 보기보다는 은혜 씨 집안 돈을 보고 사귀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은혜 씨 다시 한번 그놈과의 관계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제 눈에는 전 예비 남편이 직원과 만나는 이유가 딱 보였죠. 은혜 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무렵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건 바로 부유한 집안 덕분이었어요. 저렇게 있는 집에 살면서 일까지 한다며 독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잠시 나돌았었다. 그때 잠시 면담을 나누며 가정사예요. 대한 부분을 알게 됐죠. 은혜 씨의 부모님의 지침은 노력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를 꾸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은혜 씨는 젊은 나이부터 저희 회사를 다녔고요. 벌써 5년차 직원이니 저에게 있어 거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놈이랑 사귀고 있었다니 막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제 말을 들은 은혜 씨는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더니 다음 날부터 연차를 썼습니다. 며칠 쉬고 오겠단 말이죠.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쉰 은혜 씨가 출근해서 제게 말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과의 관계를 싹 정리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은 시간이 아깝다며 방방 뛰며 억울해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그런 은혜 씨 등을 다독여 줬습니다. 연차 기간에 은혜 씨는 집에 달려가서 부모님을 잡고 울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전에 미심쩍은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세상의 사장님, 제가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그놈이 글쎄 벌써 그 회사 만든다고 이미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갔대요. 그것도 3억이나 말이에요. 나한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하더니 진짜 정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놈은 여전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돈은 어떻게 돌려받으시겠다는지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제가 사장님이 예전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다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시면서 그놈 모가지를 꺾어 버리겠다고 당장이라도 찾아가려는 거 겨우 알렸어요. 진짜 일 생길까 싶어서요. 그 마음 이해해.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사귀는 사람이 그런 호랑말코 같은 새끼라고 생각하겠어요. 게다가 그놈이 가면은 오죽 잘 써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선해. 제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저 이제 어째요? 정말 사람 못 믿어서 이제는 결혼도 못 하겠어요. 어쩌자고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 전제로 사귄다 했는지 은혜 씨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인성 말아먹은 놈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이번 기회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돼. 뭐 사귀다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 싶으면 은혜 씨가 뻥 차버리면 되는 거고. 씩씩하게 화를 내는 은혜 씨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때 이 직원과 맞교제를 시작했다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와중에 심지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겁니다. 아무튼 저희 둘은 그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고요. 그러다 은혜 씨에게 차인 전 예비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 은혜 씨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니 자기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응,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봐. 갑자기 찾아와서. 당장이라도 내 돈 갚으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야? 그럼 사장님이랑 내 사이간 보면서 양다리 걸친 일은 괜찮고 당신이란 인간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두 여자 두고 간을 볼 수가 있어? 왜 돈 아니면 직업으로 내 와이프 선택하려고 했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서 말이야? 전 예비 남편은 자기 말이 씨알도 안 먹, 이제는 제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말하더군요. 당신이 예전에 있던 일까지 다 말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저 사람한테 다시 말 좀 잘해주라. 응,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나한테 잘할 필요 없고 당신이 이번에 시안받아간 디자인 비용이나 확실히 지불해. 어딜 이런 소동으로 디자인 비용까지 없던 일로 만들려고 그래? 그거 우리 직원들 피땀 눈물이 들어간 작품이야? 그리고 당장 내 신성한 일터에서 꺼져. 소란 일으키지 말고. 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업무 방해죄로 말이죠. 그러자 얼마 안 돼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그대로 전 예비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비 남편은 전화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을 테니 말 좀 잘해달라 하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잘못한 일로 우리 회사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동안 당신이 우리 회사 들락거리면서 우리 직원들 집중력 흐트려 업무에 지장이 이만한 점만이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소송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러고 전화를 툭 끊었죠. 그러자 많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예비 심호했던 인간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싹싹 비는 걸 보니 말이죠. 아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옛날 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치이 좀 봐줘라. 응,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실수하는 법이다. 그걸 이렇게 모이게 대할 필요가? 어째서 당신의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고 나와 앉아있는 내 직원은 상처를 입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어미연이라고 욕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가요? 선처는 없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처음 범했을 때에는 벌금으로 끝났지만 빚이 많았던 그 사람이 집까지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던데. 다만 그 가족들은 회사도 잃고 돈도 잃어서 빚쟁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그 인생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전 예비 남편이 먹고 사는데 겨우 먹고 자던 월세 단칸방에서 예비 시모와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다. 결국 양과 생각 차이로 헤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를 찾을 수 없는 요즘이기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청장님께 감사하고요. 청자들 중에는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불행은 제가 다 겪었으니 우리 청장님은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